현 원장께서 다 이제 수감 중일 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상황 파악은 못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수감 당시에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당원이 아니셨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땠을까? 조국 혁신당 간판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생활 동안에 정책 메시지를 안 냈느냐, 그리고 수감하면서 조국 혁신당 당직자들과 안 만났느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태도에 대해서 부르짖는 피해자에 대한 절규를 또 한 번 외면할 수 있는 비판의 영역이라서, 일단 서 소장님이 오늘 맥을 잘 짚으셔서 제가 많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너무 실수였다요 얘기예요. 네. 다른 데도 아니고 타당의 정치 아카데미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인식 체계를 점검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거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참 충격적인 뉴스들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것들이 조금 저희에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하여튼 시간 좀 지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비교할 게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비교원의 전화 한 통이면 그 많은 것들 다 비교해서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0-2571번,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과 정수기 그리고 각종 가전 제품들도 다 비교하고 사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128만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곳 얘기하시는 그곳이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네, 1670-2570. 그래서 제가 128만을 숫자로 써서 1280-0000 이렇게 이제 번호를 바꾸라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은 하여튼 1670-2571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장르만 여의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서용주 소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네.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최윤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규원 조국 혁신당 그 사무부총장님은 언제 사무부총장님이 되셨죠? 제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예. 몇 달 정도 되셨죠? 예. 그 전에 누가 그 자리에 하셨습니까? 그 전에 저희 전임자가 있었죠. 그분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왜 물어보시는? 알면서 그래요. 아니, 사무부총장 제가 참 그 장르만 여의도 네. 보는 네.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네. 오면 배우는 것도 많고 매우 유익한 프로라서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프지. 저는 매일 그래요. 왔습니다. 예. 매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1년 반을 그럼, 오시고 네. 계십니다. 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뭘 또 아무렇지도 않아. 자, 그러면 네.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뉴스부터 보면 될까요? 어제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네. 당 내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당의 대처가 매우 옳지 못했다라고 대처를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 기자회견 저희 방송 어제 직전이어가지고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강미정 이제 전 대변인이겠군요.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일단
지금 여러 뭐 정황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아마 증언을 좀 한 것 같고요. 그 여러 증언들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도 좀 많았는데 물론 어디까지가 정확한 팩트인지는 또 뭐 당에서도 조사를 좀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의 대처도 매우 좀 부적절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미정 전 대변인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제 오늘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당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좀 하고 있다, 혹은 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결정을 좀 내린 겁니까? 일단 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오늘 오전에 9시부터 저희 당 지도부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거쳤던 절차라든지 좀 다들 뭐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 없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뛰어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당에 뭐 이건 뭐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의 절차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서 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거든요. 제명 처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명 처분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일정에 종결이 됐는데, 그리고 후속적인 뭐 제도 개선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인데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성 관련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이건 뭐 꼭 어디 정당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웬만한 요즘 조직 같은 데서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청취를 하고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잘 따져보고 특히 이제 뭐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그리고 이제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요즘 어느 조직이나 대체로 정해져 있는 원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 지켜졌습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일단은 저희 가피 분리는 뭐 저희 대표 권한대행께서 상황 인지하신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 인터뷰하신 분은 요 피해 신고를 당해 하기 한참 전부터 사실은 출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공간 분리는 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혹시 또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인지 즉시 그 가피 분리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예. 다 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사를 저희가 조각조각 이제 맞춰 보면, 그리고 취재를 좀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크게 여기서 세 덩어리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 관련한 비위가 두 건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한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말한 그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건 이제 대변인 상사였죠. 가해자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고, 그 강제 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언어 성폭력이 또 있었던 것 네.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성 관련 비위가 한 켠에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나 또 한 덩어리가 한쪽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괴롭힘이 있는데, 세 건 중에 가해자가 다른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제명이 됐다고 하는 거는 강미정 대변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어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네, 그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 가해자가 제명이 됐다는 것이고, 네.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이제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당에 들어오려고 할 때 면접을 볼 때였나요? 근데 다른 장소로 불러서 주말에 그 피해자를 이제 추행했다라는 거고, 그 가해자는 제명이 되지 않고 당원권 1년 정지가 된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은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네. 이 황현선 사무총장이나 뭐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가까운 사람들로 이제 윤리위부터 구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좀 사실과 다른 게, 일단 네. 윤리위는 외부 위원들이 그
과반을 점하도록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외부 위원들이 이 사건은 네. 주 부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맡아서 진행을 전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네. 여기서 아마 주장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주장이 갈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팩트 문제니까요.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어떻게 그게 그 윤리 논쟁의 대상이 이분이 되겠죠. 이분이 어려운 것 당원권 같습니다. 1년 예, 정지를 받은 것은 예. 그러니까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것은 사건이 그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것은 그게 저희 당에서 윤리위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네. 피해자 측 요청으로 그런 좀 못 믿겠다 뭐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돈을 들여가지고 피해자 측에서 이게 이렇게 고르신 요청하는. 외부 로펌에다가 저희 진상 조사를 맡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그대로 100% 수용을 하고 징계 처분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주신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분이 예. 좀 한참 전부터 출근 안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가피 분리라는 것이 한 번 더 점검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었고 두 번째 그 케이스 출근을 같은 안 한 거는 왜 안 하신 거죠? 그거는 정무직이니까 뭐 출퇴근은 좀 자유롭기는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거는 네. 이제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피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상정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강미정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맞나요? 그 제가 사실 인터뷰 내용을 네. 제가 상세히 보지는 못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그거는 어떤 절차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네. 아는 그거 다시 한도에서. 한번 뭐 구분하고. 일단 예, 그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다. 예, 이렇게 예. 세 덩어리가 돌아갔던 것 같고 이제 그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은 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결 과정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제 2차, 3차 가해가 있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이 고발하는 사람이 겪는 이 아마 기본 루트를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피해라고 주장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노래방에서 성추행이든 아니면 택시에서의 그런 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든 혹은 언어적인 성희롱성 언어 같은 이런 것들 중에 사실로 파악됐고 인정된 건 뭐예요 그러면 당에서? 당에서는 사실은 그 외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떤 저희 용역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을 때 피해자 측이 그 원 진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 진술이 당에 전달이 되면은 그게 이제 회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 측 강력한 요청으로 원 진술 자료라든지 양쪽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당에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당에서 받은 것은 조사 결과 보고서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갖다가 저 당 윤리위의 소관이긴 하지만 윤리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잘 검증을 알수 할 수는 없다? 없었는데 네. 그냥 결론 그 외부기관의 결론 그 피해자 측에서 선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신뢰하고 그 100% 수용해서 그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징계 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그 징계 절차가 완료가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예. 전부 다 완료가 모든 건이 됐어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주셨고. 예. 개별 통보는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징계 절차 완료된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요 정도 처리를 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 측이 그 혼자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분을 세워가지고 네. 당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 요청 사항을 전달했는데 그게 좀 작지는 않았습니다. 요청 사항이. 하지만 당이 그것을 100% 수용을 했고 요청 사항이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그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체가 된 측면도 있지만은 동의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어떤 거는 그 동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서까지 그 수용을 해가지고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했기 때문에 네.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은 그 모든 절차를 거친 과정에 있어서 그 피해자 측에 동의가 있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총 피해자가 몇 분이죠? 피해자가 3분인 거죠. 가해자는요? 가해자도 3명인 거죠. 그리고 그게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이죠. 사건이 3건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네. 그 피해자 분께서 그 11가지 에피소드를 갖다가 좀 문제가 있다고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3번의 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당 자체 조사 결과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외부 노무법인을 갖다가 저희가 피해자 측에서 선정한 곳에다가 위탁을 했고 조사를 전면 재조사를 처음부터 그리고 그분들이 또 노동청에도 신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근데 당에서 조사한 결론과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론 그리고 노동청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론이 완전히 동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뭐 절차에 관여를 하니까요. 예. 근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11가지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카톡으로 험담한 카톡 메시지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엄중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가 인정이 되고 가해자가 한 명인 것이죠. 카톡을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전체가 그래서 3개입니다. 카톡 같은 경우는 뭐 남아 있으니까 인정이 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 예를 들어 다른 정황 같은 것들은 두 사람의 증언이 다르면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저희 당에서 조사한 그 피해자 측에서 조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사람 외에 외부 그 노무법인에서는 그 조사 범위를 확 늘렸습니다. 물론 그게 다 비용이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러면서 결론이 당의 결론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사에도 한 건의 기사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요 얘기를 중요하죠. 정리하고 네. 말씀하세요. 말씀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 대변인이셨죠? 그 김보엽 전 대변인. 예. 이분이 제명되신 분인가요? 제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강미정 그 대변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당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추행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가해자가 당원권 정지 1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아마 감봉 처분이 있었던 감봉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제 비판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당에서 어떤 경로로 그 상황을 인지한 것은 그게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달 조금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된 것이죠. 이게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부탁입니다. 이게 사건이 3개가 있고 최근에는 뭐 세종시당에서 또 이게 뭐 위원장이 제명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4건이 전혀 다른 건인데 이게 완전 혼재돼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고 있고 주장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좀 당에서 설명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혼재가 되는 바람에 이게 그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뭐 그게 막 이게 뒤섞여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사건이 이렇게 뒤섞일 만큼 많아요? 아니 4건인데 왜 그게 뒤섞였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뒤섞여서 말씀이 심지어 어제 그 회견에서도 뒤섞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당으로서는 최선의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2에서 어쨌든 그 당원권 1년 그 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분이 이제 최측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징계가 덜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그런 좀 뭐 물론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최측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저희 당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요.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의 최측근 아닌가요?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벤처기업 수준의 그런 규모인데 누가 서로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은 동료고 동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최측근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와도 가깝고 황현선 사무총장과도 가깝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저희 당의 뭐 정무직 중에 청와대 민정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처음에 좀 창당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아니니까 네. 출신이 뭐 아니니까 여러 잘 막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언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참 뭐 소개해드릴 만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이게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론이 안 그걸 나온 이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는 예, 거고 예, 다만 예, 그 예. 정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강미정 대변인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던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제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네. 보니까 뭐 그날 조금 워낙 좀 저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들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니까 좀 힘내자 그런 차원에서의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힘내자는 의미로 노래방을 간 것도 전 좀 이해는 잘 안 되던데. 그날이 노래방 갈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 수사가 좀 어렵죠. 진행 중인 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문화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다르니까요. 같습니다. 예. 문화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 노래방에 가서 말하자면 힘내자고라는 힘이라는 게 네. 침울하게 있는 게 뭐 그냥 그게 상례일 수도 있고 힘들수록 더 그냥 힘을 내기 위해서 가자 뭐 할 수 있. 그런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지금 20분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거는 서류로 보면 되는 것이고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얘기한 거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네. 특히나 조국 원장이나요? 원장님. 혁신 무슨 원장님이죠. 혁신 무슨 위원장이죠? 혁신 그러니까 뭐 혁신 뭐 원장인데 정책연구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부르짖겠다고 이제 사면복관돼서 원장이 됐는데 사실상 돌아와서 당 내에서 벌어진 성비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어떤 어제의 기자회견의 촉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 굳이 좀 변명 같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사건들은 그 조 현 원장께서 다 이제 수감 중일 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상황 파악은 못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음에 좀 나오셔가지고도 그리고 그 수감 당시에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당원이 아니셨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가장 그 오늘 황현선 사무총장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땠을까? 당원이 아니었다. 조국 혁신당 간판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생활 동안에 정책 메시지를 안 냈느냐. 그리고 수감하면서 조국 혁신당 당직자들과 안 만났느냐. 라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그냥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 태도에 대해서 부르짖는 피해자에 대한 절규를 또 한 번 외면할 수 있는 비판의 영역이라서 놓쳤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나의 과오였다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쓴 거를 미리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사실은 그 어제 근데 뭐 종교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입장을 묻긴 했는데 거기가 좀 사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근데 좀 말씀을 그래도 그러면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지금은 들고 아마 조만간 어떤 육성으로 어떤 입장을 내실 것 같기는 한데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출소하셨을 때는 출소라고 해줘 이거 사면 복권됐을 때는 이미 그 징계 절차가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명이라는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제명은 민간에서는 사형이랑 똑같은 것인데 무관 참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반론 제기하면 제명이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강미정 대변인의 저는 그 기자회견문을 조국 혁신당이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명 이후에 그 대상자가 다시 소청을 넣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본인이 목도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이 어느 정도 수인지 당원권 정지 1년이 어느 정도 수인지는 사실상 강미정 전 대변인이나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조국혁신당이 이들에 대해서 다시 복권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어떤 친분에 있어서의 관계성의 설정이 아닌가. 이거는 도저히 피해자들로서는 말하자면 관용 없는 처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조국 전 대표도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 관용 없는 처벌 그리고 그에 온당한 치유를 해야 된다. 성비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에 부합된 조국혁신당의 지금의 진행 상황인가라는 것이고 제가 뭐 이렇게 좀 날석에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피해자들이 이런 그 본인의 얼굴까지 내밀면서 절규하듯이 기자회견하는 부분들을 저는 혁신당이 좀 원칙론만 내세워서 비판할 게 아니라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강미정 그 전 대변인 이 그 대응 중에 월급을 입당한 줄 안 받았다는 것을 혁신당에서 정정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월급 줬다. 그게 아마 이동용 TV인가에서 그게 좀 뭐 당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당에서 근무를 하면 할수록 또 가난해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저희가 좀 한번 좀 오해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 월급을 받았나 안 받았는데에 포커스를 하면 안 되는데 메신저를 흔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보도 참고 자료 형태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윤 대변인님 혹시 이 사태에 대해서 뭐 너무 오래 쉬고 계신 것 같아서 전 쉴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뭐 타당 얘긴데 네. 뭐 굳이 깊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서 소장님이 오늘 맥을 잘 짚으셔서 제가 많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발언하시는 동안에 물론 이규현 부총장께서 굉장히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정임을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근데 아쉽습니다. 다른 거 사실관계야 더 잘 아시겠지만 조국 현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시에는 당원이 아니었다. 뭐 이런 말들은 누가 들어도 그분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과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정말 안 해야 될 해명이 아니었나. 딱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남네요. 네. 그리고 그 강미정 대변인이 계속해서 뭐 인터뷰에도 얘기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게 본인이 뭐 윤석열 정부와 어떤 맞서기 위해서 혹은 뭐 검찰 개혁 등등의 여러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뭉친 이 당에서 자신이 그 목소리,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한 걸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당에서 물론 이제 큰 목적이 있고 뭐 공명정대의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누군가의 이런 피해를 묻어야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적어도 근무하고 있는 당이 그런 분위기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물론 제가 이게 당직자로서가 아니라 뭐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아직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이런 톤으로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추가로 당에서 뭐 더 이 일에 대한 공식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할 게 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다예요? 아마 사실은 그게 그 피해자 측과 사실은 만나겠다라고까지 그 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터뷰가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거라서 아마 조만간 한번 뭐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직접 어떤 입장을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당 대표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이 또 요새 또 언론에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입장을 내실 것 같긴 하고 근데 저희로서는 근데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재발 방지라든지 좀 그런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거 외에 물론 당이 어디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절차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더 할 만한
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뭐 큰 대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묻혀져야 되는 거와 관련된 맥락이 비슷한 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최강욱 지금 이제 원장이죠. 네, 관련된 뉴스가 좀 있죠.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 30일에 조국혁신당 지역 행사에 참석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당에서 이게 계속 시끌시끌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데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 네, 이런 정서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있나 봐요. 예. 예를 들면 뭐 정당 같은 데서도 뭐 물론 이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 서영주 소장님은 이 발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하고 이게 아무리 주관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제 말하는 방점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충청 세종 그 어떤 그 모임 토론회에 참석해서 강사를 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수감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의 경중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안에서 당직자 간에 서로 이런 성비위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 이런 거거든요 요지가. 근데 사실 저는 최강욱 지금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입니다. 그냥 차라리 최강욱 전 의원이었으면 그런 말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책임지고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으면 되는데 당직 중에서도 교육연수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리당원들한테. 그러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당원 아니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성인지 감수성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들은 부적절하고 사실 최강욱 교육연수위원장이 뭐 사실 강미정 전 대변인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고 그 이후에 최강욱 위원장이 어떤 해명글을 올렸는데 너무 길어요. 기른다는 이유가 길어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이 너무 본인 위주로 변명성 글들이었다 저는 판단하고 요지는 교육연수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소리는 안 해요. 당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즉시로 여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거든요. 진상조사를 해라. 그러면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실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최강욱 의원이 시원하게 얘기도 하고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그걸로 상실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 혁신당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 조국혁신당에 되게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하고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 거기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우리끼리 속꿉장난하느라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냉정할 땐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네. 대응 자체가 조금은 불편할 정도였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의 어떤 대응명분을 내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좀 너무 나간 얘기 같긴 한데 이런 식이면 이승만, 박정희는 어떻게 비판하죠? 이승만은 야 북괴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내가 부정선거도 하고 비리 저지르고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덮어. 혹은 뭐 박정희가 경제발전 이뤄야 되니까 그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내 독재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무슨 얘기하기가 좀 겁이 나요. 그 양당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언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해명글 올렸다고 하셔서 제가 좀 보니까 진짜 길긴 길어요. 결론은 당시의 분위기상 본인이 뭐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이런 것까지 다 소환을 해서 결국 실수였다 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타당의 정치 아카데미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인식 체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곳에서 스피커로 각광을 받고 의원도 지내고 거대 여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그것도 뭐 교육연수원장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거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앵커께서 저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항상 비난을 받잖아요. 네. 일단 그럴 때 상황 전개의 시작은 비난을 받을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가야죠. 인정하면서 해명도 하는 거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도 밝히는 건데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강욱 이분은 그걸 보니까 그런 건 안 보여서 이거 오래 갈 것 같다. 정청래 대표가 8월 1일 취임하신 이후에 하신 일 저희랑 악수 안 하고 사람으로 안 보고 그걸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이분에 대해서 조치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만큼은 대단히 잘하셨다. 그 지시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워낙 또 오늘 다뤄야 될 뉴스들이 네.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있을 때 더 다루도록 하고요. 네. 고성국 씨 한번 뉴스로 좀 가볼까요? 소환해볼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고성국 씨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에게 날아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와혁신당 적어도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잖아요. 30개를 당선 가능한 지역에다가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서 지면 장동혁 지도부는 그 다음 날로 사표를 내고 와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영남권에서 30개 양보한 대신에 충청권 서울에서 50개 따면 윈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장동혁 지도부가 살아남지. 그러다가 다 죽으면 뭐 누구 손해인데. 누구 때문에 죽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런 데에 한 30개 정도 그러니까 당선 충분히 가능할 만한 곳에 양보를 좀 해주고 그렇게 힘 모아서 크게 한번 지방선거 이겨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의 현실 인식은 현재 지방 그 자치단체장들의 분포를 보고 개수를 얘기하시는 보고, 거예요. 네. 3년 전 6월 1일에 했잖아요. 그 전에 석 달 전에 있었던 대선에 그 기세를 몰아 저희가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약간 진 거 빼고는 완벽했어요 성적표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도 많이 했죠. 서울도 반을 넘게 저희가 점유를 했고 그 상황 그대로를 지금 냉동에서 갖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서 한 30개 달라. 여기 합쳐보니까 한 80개가 안 되더라고요. TK가 32개, 기초자치단체장 네. 숫자가 제가 해보니까 32개, 부울경이 42개 정도 되는데 이거 주고 그냥 되니까 석권 하니까 전 지역을 그 이게 다음에 당선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 그냥 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조금 힘들지 않아? 힘드니까 우리가 후보 안 내고 같이 하면 거기 또 다 이길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란 말이에요. 네. 계산이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이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건데 네. 어제 제가 이제 이 JTBC 논쟁 네. 여기서도 이제 저랑 같이 나오신 그렇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어서 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김재원 최고 저 지도부 계시니까 네. 알아서 잘하시라고 본다. 알아서 잘하신다고 그랬어. 아 그래요? 잘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적당히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 저는 궁금한 게 김재현 최고가 예. 당시에 면접을 보고 오지 않았어요? 면접자였죠. 아 유튜버 면접 교성국, 거길 강용석 갔어요. 거기 김재현 전환기. 최고도 갔어요? 그렇죠, 갔죠. 아니 저기 두 분만 갔죠. 대표만 불렀잖아요. 최고위원들도 갔었어요. 아네 쪼로록 같이 갔어요? 앉으셔가지고 네, 동시에 한번 갔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잘라낸다는 말은 저는 조금은 그건 잘못 오도간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는 하나가 궁금해요. 국민의힘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자치단체 공천을 30석 요구해도 되는 그런 만만한 당인지가 궁금하고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당이에요. 전환길 씨, 고성국 씨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떤 평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나중에 이길 수 있다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솔직히 엄중경고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거를 지도부가 잘 고민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들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많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당대회 과정 그 전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전한길 씨와 고성국 씨가 어둠의 공관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다투는 모양새가 곧 될 거다. 그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그 말씀하신 지도부 중에 한 명을 요게 이제 오신다면서요? 앉힐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만나야 되네. 가장 1등. 네, 가장 이쪽과 친한 분이에요. 김민수 최고 맞습니다. 네, 수석. 수석은 아니구나. 하여튼 1등이죠. 네. 당원 수석. 네, 당원 수석 김민수. 여론조사 수석인가? 여론조사 수석. 여론조사 수석입니까? 네, 여튼 그분 모시고 어떻게 할 건지, 진짜 공천권 30개 줄 건지, 잘하면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30개는 어렵지만 그래도 몇 명 강력하게 추천하면 또 근데 이제 크게 저변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요. 네. 지금 이 고성국 씨가 얘기한 지역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뭘로 거기에 보고. 계신 보수 지지층 중에 네. 여기에 맞춰 그래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찍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정도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 거기 살고 계신 유권자분들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성원을 보면 우리공화당부터 정광훈 씨가 있는 자유통일당, 황교안 전 총리가 있는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당, 아니 거의 뭐 극우 세력들을 모아놓은 당들을 국민의힘과 접합을 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 한다는 거잖아요. 참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거예요. 좀 건강한 정당이라면. 네. 근데 이 부분을 고심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게 루트가 재밌게 되는 거예요. 고성국 씨가 30석 요구했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는 나를 품어라. 나를 품으면 대통령도 되고 지자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된다. 네. 그리고 나한테 그냥 공천 문의가 쇄도한다. 그러면 지금 고성국 전한길은 이 바깥에서 이 보수 유튜버로서 공천 지분 장사 싸움이 시작됐다. 근데 좀 솔직히 이런 징조가 거의 그 가세가 망해가는 징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하여튼 국민의힘도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치료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 오래돼서.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통일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분노했던 뉴스였는데요. 통일교의 초호화 변호인단에서 이제 초호화의 초자를 담당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김호수 전 검찰총장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화 변호인단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생각할수록 저는 이 분노가 위로 오는데 아무튼 오광수 변호사 측에서 이제 민중기 특검팀에 내가 사임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모든 취소 절차를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전관의 힘을 우리가 통일교에 올라간 법무 보고서를 보고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검과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변호인단이?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신들의 관계자들에게 네. 다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답을 해라. 네. 근데 지금 통일교 그 변호인단의 큰 전략은 아무튼 간에 우리 이 참 어머니한테 가는 길은 다 끊어버리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부부의 횡령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통일교로 올라간 법무 보고서를 보면 김호수 전 총장과 미팅한 결과 정원주 부원장이 진술을 참 잘했다. 이 어머니께 한학자 총재께 가는 길을 차단하는 진술을 했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평산이 아마 거기죠 수원지검장 출신의 그분이 있는 곳이죠. 어머님께 가는 길을 차단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술을 이게 한학자 총재의 지시는 없었고 여기서 결정을 했고 뭐 그들이 했다라고 아마 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또 평산에서 올라간 법무부 여기도 전관 출신인데 지금까지 의사에 반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은 특검에 가서 진술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고서가 올라가고 그리고 윤영호 공소장을 보아하니 이 그 특검에서 통일교 교리를 인지하고 검토한 걸로 보인다. 공소장도 빠른 속도로 확보해서 이미 다 분석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윤영호 공소장을 보니까 한학자 기소는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까지 특검 내부의 동향을 매우
매우 세밀하게 알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거의 뭐 비슷한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검사 또 생활하셨으니까 예.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것들이 피의자 쪽한테 막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원래 뭐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게 결국엔 그 실무 경험을 했던 분이잖아요. 수사 경험을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수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예. 맥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정관보다는 좀 실질적인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 면면을 보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신분 관계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고위 공직으로서의 지위가 약간 남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좀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관이면?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 특검이나 뭐 수사관들한테? 일본 뭐 그런 부분 직접 뭐 이게 그 직접 찾아가 가지고 네. 어떤 변론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선임계를 제출을 하면은 네. 찾아가서 뭐 차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서 네. 이게 좀 변론하면서 이것저것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들었던 걸 정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이게 여러 가지 루트로 취합된 정보가 이게 종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 이게 정관이 가서 주워 듣고 왔다.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이게 좀 내용이 치밀해 보이기 때문에 예. 그게 아니라 뭐 통일교가 뭐 좀 정보력이 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전관이 정관이 이게 다 이거를 가서 예. 뭐 차 한 잔 주세요 하고 요즘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그래요? 그 사람 그 진술했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특검이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선문답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다만 근데 내용을 이게 알아듣고 수사를 오래 한 전문가들이니까 네. 선문답을 해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요즘 저 꽃이 많이 폈네. 예, 그 통일로 가는 길로 가야죠, 우리도.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도 이제 수사 내용 다 파악한다 이거죠? 뭐 그렇게까지 그런 수준의 창의적으로 전문답은 얘기하지는 아니고 않고요. 예를 들면 예, 이런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날이 좋아서 차가 달리기가 참 오늘 뭐 길이 안 막히네 이 정도 말하면 뭐 압수수색을 나갔다거나 이런 필링으로는 할 수. 제가 정말 싫어했던 문답 유형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나중에 혹시 이게 공개되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왜냐하면 뭐 이게 그 정관 변호사라도 녹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통일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이 통일교는 그래도 지금 현재 한학자 총재한테 가는 수사의 칼날은 거의 다 지금 잘 막고 있다. 쳐내고 있고 쳐내고 한학자 있다. 총재는 입원을 했잖아요. 이건 또 약간 클리셰. 제가 봤을 때 너무 전형적인 지금 수순이기는 한데. 그다음 휠체어. 네, 휠체어 타고 오실 것 같습니다. 8일에 일단 그 소환 통보를 해놨으니까 네. 출석을 한 번은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 최대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특검의 통일교 수사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통일교 수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김건희 특검의 전반의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통일교의 수사에 관건이 달렸어요. 네. 예를 들면 통일교가 지금 한학자 총재 출석하기 전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 폼페이오 자체도 지금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쪽에도 언론사를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고요. 인맥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재력과 권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소유하니까 이게 특검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닐 거예요. 솔직히 민중기 특검도 통일교라는 거대 조직을 그거 특히나 뭐 다른 본부장도 아니라 총재입니다. 참부모, 참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냥 어떤 이런 위세에 억눌려서 칼이 구부러져 버린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끊어질 것이고 적당히 통일교를 봐줘 버리면 아니면 저기 통일교에 억눌려 버리면 나중에 이 김건희 사건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저는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겠으나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조금 배심을 가지고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좀 아마 그 한학자 총재인가요? 뭐 그쪽에서 총재죠. 뭐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아마 신병일 겁니다. 뭐 영장 치는 거 아니냐. 구속이 그게 되나?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을 거고 다만 특검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뭐 그 고령의 사람을 무리하게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좀 신병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는 상태에서 충분한 수사 협조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좀 이게 전향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 기본적으로 네. 정정해 보이시기는 하는데 정정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이가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 있었고 필요하면은 구속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감쇄시킬 만큼 통일교 차원에서 충분한 수사 수사 협조가 협조 하나? 있다면은 그것이 또 공익에 부합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거는 이제 그냥 지금 특검이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뭐 예전에 무슨 뭐 검찰 수사 이런 거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핵심이긴 한데 이 사람을 좀 안 잡아 넣으려고 대신 수사했다는 거를 좀 티는 내야 되니까 뭐 자극적인 다른 것들을 막 터트리면서 이관심을 좀 줄이는 경우가 혹시 과거에는 좀 있었었나요? 아니 뭐 언뜻 얼핏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 특검은 사실상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서 원칙대로 해야지 뭐 압도적인 명분이 있지 않는 한 원칙을 벗어나기는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튼 한학자 총재는 초호화 변호인단 그리고 전관 변호사 등등을 통해서 네. 여러 수사들을 참 효과적으로 잘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잘 뚫어내는 게 특검의 또 임무겠죠. 네, 오늘 퇴원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뉴스가 너무 쪼개져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됐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토요일 날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구속 취소가 되었죠. 네. 근데 그 전날, 그러니까 석방 전날이라고 하면 금요일인데 3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변호사들하고 1박 2일 동안 내리 접견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견실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속됐을 때 변호사 접견을 하더라도 모든 일이 9 to 6잖아요,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뭐 연장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날 윤석열 당시 피고인은 하루를 넘겨가지고 계속 그 접견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아니겠구나. 여튼 이때는 뭐 에어컨이 핵심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부터 혹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 의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결정도 혹시 예상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나는 나가는 게 뻔해지니까 맞나요? 그렇죠. 구속 그렇죠. 취소한 상태로 예. 그냥 이제 집행이 되겠죠. 검찰이 그 결정을 할 거를 미리 알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 나가는 사람이니까 1박 2일 동안 접견실에 좀 있다가 같이 변호인들이랑 나가야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당시에 접견은 어쨌든 딱 시간을 정해서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구치소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허용을 했고 마치 돌아간 것처럼 기록은 서울구치소가 달리 했다. 그거 엄청 심각한 사안인데요. 얼핏 들어. 저 처음 듣는데 사실은 그때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그랬겠죠. 그게 보통은 그 일과 시간 6시까지 접견인데 주말은 아예 변호인 접견도 안 되는 거가 원칙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요일이에요, 그거에. 이게 지금 금요일 얘기예요. 네, 금요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떤 어떤 신청을 했다 하면 그 결과를 갖다가 이게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사전에 어떤 연락을 받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어떤 규정을 어겨가고 어떤 접견 기록까지 조작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는 거는 이거는 수사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월 7일부터 8일까지 8일 새벽 5시까지 여기에서 접견실에서 있었다는 거고 그 특혜를 김현우 소장의 허락하에 당연히 허락이 없었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될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런 특혜가 있었다는 거고 이런 것도 당연히 김현우 소장의 뭐 직권남용이 됐든 하여튼 이거 범죄로 충분히 볼 정도의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뭐 당연히 뭐 범죄 혐의점이 좀 짙어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만약에 윤석열 측에서 먼저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건 적어도 그러니까 뭘 알고 있었다. 법원과 검찰 수뇌부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뭐 이게 거의 그런 수준으로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속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취소 좀 너무 결정은? 나간 얘기 같아. 이게 면회 오래 쭉 했다는 거하고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하고 연관관계가 저는 그렇게 확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갈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나갈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회를 쭉 하고 있다 그거하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뭐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나갈 미리 거면. 뭐 옷을 뭐 챙기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네. 모르겠는데 이 정합성이 없잖아요. 네. 공격하려는 건 알겠는데요. 이런 얘기는 있었죠. 윤곽근 변호인이 이거 구속 취소 나온다라고 확신했다는 보도는 있었어요. 그것과 이거를 연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하면 거라는 이제 못 나올 거잖아요. 그냥 근데, 뭐 하면은 그냥 무조건 스톱이 그죠? 되니까요. 예. 근데 그 검찰의 그 결정을 알았으니까 거기서 1박 2일 동안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심우정과의 추측 관계를 그걸 안 해도 1박 2일 있었을 수 있잖아요. 나 어차피 더 있을 텐데 여기 네. 구치소에 더 있을 텐데 나 좀 더 편하게 있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날도 뭐 그랬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나온 날 제 마침 얘기는 예. 나갈 걸 알고 있었다는 것과 예. 면회를 변호인 1박 2일 접견을 동안 오래 막 밤새도록 했다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다만 구속 취소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세게 하고 있었다는 건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리상.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문제죠. 네. 첫 번째는 9to6 6시 일과 시간 이후에는 접견을 하면 안 되는데 1박 2일을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소장이 특혜를 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특혜도 많이 줬을 네, 공간이라서 이거 하나 수사. 그건 뭐 이미 보도 나온 것도 그렇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심우정 다시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들을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누군가와 여러 가지의 어떤 사전에 소통이 호흡을, 있었다는. 소통이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부분의 수사 건 하나 그리고 의혹이 생길 수밖에 생길 없죠. 수 있는 의혹이죠. 예. 그다음 예. 세 번째는 주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부분들을 이미 한 세트로 심우정 총장과 즉시항고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하나.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 게 네. 주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의 배경, 심우정 검찰이 즉시항고 이 부분은 이런 충분한 의혹으로 해서 아마 이거를 그 사건 고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구속 취소도 그 계산 방법이나 그런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권을 바로 포기했다는 건 더더욱 이례적이었는데 그 두 가지에다 이 정황을 합치니까 적어도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완 화백의 그림을 예.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어. 김상민 전 검사가 네. 사서 바친 거죠? 그랬다고 지금 특검이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 그림을 산 사람은 김상민 전 검사의 지인이었고 예. 거기서 김상민 전 검사가 요 그림을 1억 2천만 원에 샀다. 그리고 그거를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주었고 오빠의 장모집에서 걸어놓은 걸 특검이 이제 발견을 했다.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주고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다가 공천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공천이 안 되고 나니까 그러면 국정원으로 뭐 이렇게 특보로 보낸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죠. 그 관계를.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에 좀 이런 조예가 일가견이 있으신가? 이제 궁금도 하고 네. 저는 참 우습지도 않은 게 김진우 씨, 예. 김건희 오빠가 사실 그 이 그림에 대해서 이 누구죠? 그 김상민 전 검사에게 대리 구매를 시켰다고 주장을 네, 했다더라고요. 주장은 이 남매가 뭐 대리 구매를 좋아하나 봐요. 로봇계 사업자한테는 시계를 대리 구매를 시키질 않나. 또 그 오빠는 그 이유한 그림을 또 대리 구매 시키지 않냐. 자기들 손으로는 안 사요. 내 말이 그 1,000원 주면서 저기 뭐 한 2만 원 남겨와 이런 느낌이에요. 빵이랑 저 아이스크림 2개 사오고 그림 셔틀이에요? 그런 거죠. 뭐.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신기하네. 게 저도 뭐 검찰에서 10년 정도 있으면서 이러저런 뭐 크고 작은 사고 치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이분이 당시에 현직 검사시잖아요. 네. 이렇게 돈으로 그러니까 뭐 금품으로 어떤 매감 매직을 시도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데 이게 유사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래도 고위직 차장검사까지 했던 박성근 그분도 계시고. 1억 서희 근데 이게 검사. 이런 이게 현직 검사 또는 아주 고위직 검사에 있었던 분들이 원래 이거는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100%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라고 바로 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아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 적어도 물론 이게
검찰 출신이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이분들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주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단가는 정- 이 정도 괜찮다. 저는 정보가 유통이 됐다고 봐요. 아. 매간 매직의 시장이 열렸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다. 이 장이 열려 있다. 여기는 얼마짜리다. 주면은 받고 온다. 그러니까 여기 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저도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서희건설 그 사위도 1억 정도 돼요. 네. 왜냐하면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그다음에 이유한 그림도 1억 정도 돼요. 1억 2, 3천 이게 1억 정도. 그다음에 근거북이. 근거북이도 제가 봐서 한 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주면은 솔직히 저기 뺨 맞아요. 5마리 세트. 아니 그래도 한 이게 우왕청 씨만 12세트 정도는 돼야 그게 한 6, 7천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노복계 이 콘스탄틴 시계가 한 5, 6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자체가 이미 메간 매직에 형성이 돼 있어서 공천마트 오픈런.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아. 줄을 대서 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과 합리적 의심을 한다. 아,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 소식을 알았으면 지금 공천을 이미 사람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아, 진짜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비싸진 않네요. 근데. 1억이면 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이 없어요 저는. 이런 데 쓸 돈이 어딨어. 그렇지. 알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신기한 사건이죠. 이게 왜냐하면 검사가 뭐 받았다는 얘기는 가끔 들어보셔도 뭐 들었다는 줬다는 얘기는 처음 이야기는.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마인드를 전환해야 이렇게 되는 그 거예요. 회사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계셨던 회사 말이에요. 검찰이 죄송합니다. 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볼까요? 이거 네. 추나 요법. 추나 대전 2라운드 네. 법사위에 하루에 하나씩 그냥 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법사위 이야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박영원 위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에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아, 이건 거의 뭐 마지막 노래 후렴구 같은 느낌인데요. 오선 시기나가 뭡니까? 네. 오선 시기나가. 오선 시기나가 뭡니까? 오선 시기나가. 네. 아, 요거는 뭐 이렇게 판이 갈 거를 예상하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만 실제로 예상대로 가니까 또 재밌네요. 이러려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뭐 저는 사실상 뭐 두 분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나경원은 잘못이고 아, 그래요? 국민의힘 지도부 잘못입니다. 이러려고 보냈으니까. 그리고 오선 시기나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오선 시기나라고 뭡니까? 초선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앉아 있어 남은 그릇에 비하하면서 다른 그 육선 위원장이 5선씩이나 하니까 5선씩이 본인은 요구하면 안 됩니까? 거기는 한 끗 차이잖아요. 아이 한 어, 끗이 육선씩이나 하셔서. 4끗 차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6선을 법사위원장 보낸 게 먼저잖아요. 본인은 존중받고 싶으면서 남을 존중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 만두나 드세요. 아니 육선을 저 위원장 보낸 것도 문제예요? 문제죠. 아, 그래요? 아니 원래 3선이 보통은 하잖아요. 뭐 관례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의지를 갖고 보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아, 육선이 왔으니 우리는 5선 갈 수밖에 특히나 없다. 의원도 없는데 재선 보내가지고 6선한테 그 꾸지람 보통 듣는. 분이냔 말이에요. 만두 나라니요. 만두 나. 만두 이 맛있는 만두를 만두 나. 나라니. 5선씩 만두씩이나. 네, 만두. 그렇죠. 만두를 네. 그래 일단은 제가 뭐 무슨 말하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좀 드십시오. 이게 이제 그 감자피 만두예요. 예, 맑은 그 피가 감자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쫄깃쫄깃하고 예, 그냥 일반적인 뭐 밀가루 반죽 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류가 크게 육즙 가득 고기 만두, 그 다음에 아삭매콤 김치 만두, 또 풍미 가득 새우 만두가 있는데. 네, 요 세 가지 맛. 만두는 뭐 사실 이 세 가지면 다 됐죠, 뭐. 그럼요. 네. 자, 얼마나 쫄깃쫄깃했는지 지금 입들을 못 벌리고 계시는 거죠? 붙였어요. 네. 서영 소장님은 만두피가 법사위 쫄깃쫄깃한 것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해요. 그래요? 네. 만두 추나 대전은 될 게 아니네. 만두나가 뭡니까? 네. 만두 시기나로 바꿀게요. 시기나. 들기나. 네, 요게 이제 30년 전통의 노하우로 쫄깃한 만두피. 이
투명한 매력의 투명 만두를 지금 여러분 먼저 보고 계시고요. 우리 또 입맛은 정말 양보와 타협이 없는 우리 최은경 기자님. 맛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만두랑은 뭐가 다르냐면 네. 이게 감자피 만두라서 피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툭툭 끊어지는 만두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안 맞을 아유 것 먹지 같고. 마. 네. 근데 피 자체에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요거에다가 청양고추 간장을 조금 올려주시면 아하. 기가 막히다라는 기가 거 하나. 막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자피로 만드니까 감자피만 먹어도 네. 되게 맛깔스러워요. 사실 이런 거 소가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없어요. 네. 소가 필요 없는데 소는 이제 말하자면은 양념이다. 오히려 만두의 진짜 주인공은 피였다. 그렇죠. 이 피를 정말 한번 이게 경험해 보시면 네. 일타 쌍피를 아하. 좋습니다. 예, 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거 보통은 만두를 네. 만두 잘 파는 데는 간을 조금 세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간이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줘도 아주 좋다. 그렇죠, 그렇죠. 엄만 찍어 드시고. 네. 자, 요건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쪄 드시면 맛있고, 요건 또 군만두로 하셔도 만두 이렇게 구울 때 거기다가 이제 그 기름 두르시고 거기다가 물 한 소주 컵으로 반 컵 정도 내지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넣고 이게 뚜껑 덮어서 이렇게 구워 드시면 그러니까 이게 튀겨 드시는 거죠 거의.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감자피라서 감자전이 되는 거지. 감자전을 따로 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확실히 이쪽으로 소질이 좀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광고 수계로서 그 소질 있는 사람 잘 알아보거든요. 제가 볼 땐 평론보다는 광고 쪽이 맞습니다. 아니, 광고주들이 끝나고 항상 따로 연락 와요. 그렇죠. 서영주 소장 잘한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반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투명 만두 드시고 싶은 분들 이게 한 봉에 한 20개 남짓 정도 들어있는데 예, 두 봉에 19,900원입니다. 다른 배송비 없습니다. 네, 뭐 다른 뭐 무슨 뭐 만두들 시중에 파는 만두보다 약간 좀 비싼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만두 그러니까 감자 만두 중에는 예, 매우 합리적 가격이고요. 또 드셔보시면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 내 카드에서 나간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다 드세요. 네. 당 조절러죠 지금. 아니 그거보다 제가 오늘 한 게 없어가지고 예. 많이 드시라. 저 잘릴 것 같아. 예. 2주 연속 지분이 없어. 이제는 뭐 밥값 못했다 아니고 만두값 못했다. 네, 이런 말이 이제 어울릴 것 같네요. 만두 씩이나 먹고 말이야. 자, 하여튼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